네, 반갑습니다. 오늘 7시부터 시작하는 12달 장감이 함께하는 시간을 진행할 텐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오늘 책인 두잉 데모크라시라고 한 책의 영감을 주신 프란시스 무어 라페라고 한 선생님에 대한 짧은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강의와 또 멋진 프로젝트 소개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 화면 공유를 통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신 바로 프란시스 무어 라페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던 노래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이 노래는 2009년 1월에 버락 오바마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던 당시의 때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버락 오바마가 한 연설을 Yes, We Can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노래로 만들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미국에 직접 가서 만나 뵀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프란시스 무어 라페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이분은 여러분도 감히 짐작하시다시피 민주주의 연구를 하시는 분이지만 처음부터 민주주의 연구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여기 책 표지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기아와 기근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식량 연구가로 활동을 하셨고요. 식량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식량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질문에 사실 도달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식량이 넘쳐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래서 식량이 모자라다. 그러니 식량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논의가 훨씬 더 주된 논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기계식 농업의 도입, 또 GMO, 유전자 조작을 통한 대량 생산 이런 것들에만 주력을 했지 이 기근을 줄이기 위해서는 평등과 또는 분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식량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 세계에 식량은 너무 많은데 이게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분께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슈퍼마켓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 가보면 이런 대형마트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인데요. 전 세계 매년 폐기되는 음식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이 버려지느냐, 여러분 잘 세워지십니까? 750조 정도의 엄청난 양이죠. 엄청난 양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폐기된다라고 하는 것의 양은 우리가 알듯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뜯지 않고 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품성이 없어서 버려진 음식물만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그냥 버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의해서 사망한다는 겁니다. 특히 5세 이하의 어린이 중에 가난과 굶주림에 의한 사망자는 5초마다 한 명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아주 꾸준히 그냥 갱신되고 있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수치가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보면 지금 현재 한 8억에 가까이 7억 9천만 명 정도 되는 숫자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 지금 속도라면 약 10년 뒤인 2030년에는 전 세계 굶주리는 자가 8억 4천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의 10%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얼마나 8억 4천만 명이면 도대체 대한민국 인구의 몇 배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여전히 이렇게나 발달한 시대에 굶주리고 있다. 도저히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숫자가 버려지고 있고 음식이 누군가는 굶주리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신 프란시스 모라페 선생님은 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왜 개인으로서 우리가 혐오하는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굉장히 그러니까 개인으로서는 우리는 누군가가 굶어 죽거나 또는 누군가가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는 누군가가 부당한 어떤 불편에 고통에 처했다는 것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그것에 일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내가 그런 대량 생산이나 이런 낭비되는 구조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불일치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 그 간극을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거죠. 그 답이 바로 살아있는 민주주의였던 겁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왜 살아있는 이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자면 제도로서 생각할 수 있겠죠. 투표를 하고 대의민주주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으로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 오늘 그 강의 주제이기도 한 삶의 기술로서 민주주의. 그러니까 약자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고 또 경청하는 기회 또는 협상과 논쟁과 그래서 더 좋은 어떤 변론에 도달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Small Planet Institute라고 하는 보이십니까 아래? Living Democracy, Feeding Hope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를 통해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희망을 기른다, 희망을 만든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진 이런 그 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직접 방문해서 라페 선생님을 인터뷰한 영상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아주 짧은 인터뷰지만 이 선생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과연 살아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영상을 통해서 프란시스 모 라페 선생님을 만나보시죠. Well, the first thing that comes to mind is that we often think of these lofty values of love and peace as something, that's aspire to its way beyond, the flawed human being. And for me, and this is really the encouraging thing for me is that if you look at all the research on human nature, whether it's lab research or observing people in sociology and anthropology, that you learn that most people have these very profound needs for cooperation, empathy, fairness. And so the encouraging thing for me is that we are not asking people to change their nature, but to really acknowledge these deep needs they have, that our culture is telling us, oh no, you can't express that because you've got to go make money and compete. And so you really are encouraging people to be more themselves. You're not encouraging people, oh, you've got to change and be a better person. You're saying, this is happiness. Expressing this works. This is not some idealized thing. But it is also learned. This comes back, it's this irony that it's natural, but it also is learned. I mean, it sounds contradictory, but it's not. That we have these deep needs, but to express them, especially in society telling us no, then they have to be learned from early age, and how we bring up our children. And so I think that is one key part of it.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 Anna and I came to after we traveled to write Hope's Edge, and that is very much in the book Hope's Edge, and I think we end with this message that hope is not something that you seek in evidence out there. Oh, I can prove to you that this is going to work. It is what we become. It is who we are when we are engaged, when we are striving to push our own personal limits and to find others to work with and to envision and to bring about what the world, something new in the world. So hope is then an action, like we almost named Hope's Edge democracy or almost named this book Democracy as a Verb. Well, hope is a verb. Yes, it's a feeling, but it's not a state of being. It's an action. And I think that, so you're really not asking people, oh, come carry the burden of saving the world. You're really saying, this is, yes, it's challenging. Yes, you'll have your ups and downs, but you will always be alive. You won't ever go to sleep.
You'll always be alive, and you'll always be learning, and you'll always be meeting interesting people and having new questions. And I mean, what is better than that? You know, I can't think of anything. So that's my. I bet you're not surprised that that's my message, but that's really what I think what you represent to me already is what I'm feeding back to you. Yes, Thank I'm you. very touched. You know. Thank you. Yeah.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프란시스 무어 라페 선생님은 희망을 만드는 것은 바로 동사, 그러니까 희망이 저 멀리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어, 뭔가를 나누어 희생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명사로서의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으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지금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지와 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힘이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민주주의 책은 안타깝게도 절판이 돼서 우리가 구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대신에 그 살아있는 민주주의에 다 담지 못했던 실천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담은 원고를 주셨고, 그 책을 한국의 이야기와 함께 합쳐서 저희가 낸 책이 여러분이 읽고 오신 Doing Democracy라는 책입니다. 이 살아있는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개념이 이 희망의 소용돌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희망의 소용돌이는 희망을 만드는 것은 연쇄적이라는 거죠. 기본 전제는 내가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함께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그럼 우리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뭐지? 함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야만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제도와 구조적인 변화를 어떻게 하면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제도와 구조만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가 바뀌면 아주 자연스럽게 문화 자체가 바뀌게 되고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일상의 생활 방식이겠죠.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해가면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좌절하거나 또는 또 단념하지 않고 새롭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처음 여러분이 들으셨던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기본 믿음이 생기면서 또다시 희망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소용돌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에서 끊기면 절망이나 무기력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우리가 프란시스 모 라페 선생님이 아주 우리보다는 지금 나이가 훨씬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멋진 세상을 꿈꾸게 돼. 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그런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운을 받아서 오늘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시스 모라페 선생님의 이야기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그 책을 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계시는 우리 박영준 선생님께서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고 또 유익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영준 선생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윤영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 생각보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와 연계된 또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볼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해 볼 문제, 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하고요. 사실 오늘 저희가 방금 우리 윤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민주주의라 함은 대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얼마든지 여러분께서 이 줌에도 손을 드는 기능이 있고요. 혹은 소리를 내서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는 게 민주주의다. 혹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그만큼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제 강의의 내용들이
실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다면 바로 그런 고립이나 소외가 아니라 사실 그 코로나 시대 이후로 우리가 이 화상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강의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혼자 제 방에서 벽 보고 떠드는 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소리를 내고 또 이 화면이 제가 보입니다만 화면을 켜고 계신 분들은 또 반응을 보여주시고 하는 게 우리가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1차적으로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될 것이고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우리가 충분히 그 본연의 뜻대로 이해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텐데, 이 Doing Democracy라고 하는 책은 이 방금 영상에서도 만나보셨던 그 프랜치스 모라페라고 하는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적인 실천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화, 또 경청. 또 경청이라고 하는 게 실은 그냥 가만히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입을 다물고 이렇게 듣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의미를 좀 살펴보고요.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즉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고 또 민주주의를 어떻게든 수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 강의는 최대한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 오늘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초대 손님 소개해서 같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뭐 주의, 한국말에서 주의, 흔히 영어로 ism이 되겠죠. 주의로 끝나는 단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러니까 뭐뭐주의, 뭐 우리 흔히 뭐가 있을까요? 자유주의, 자본주의, 소비주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소셜리즘, 자본주의는 캐피탈리즘,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 또 소비주의는 컨슈머리즘, 그죠? 그러니까 뭐뭐주의라고 끝나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죠? 모든 단어들은 이기주의. 이거는 이기주의는 그 에고이즘이라고 하는데요. 공리주의, 굉장히 아주 이 훌륭한 학술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존주의는 existentialism, 그죠? 예,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유틸리테리아니즘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캐피탈, 공리주의는 유틸리티, 실존주의는 existence, 실존, 이기주의는 나 개인, 셀프, 에고죠, 에고. 개인은 개인, 인디비주얼, 그죠? 그걸 다 중시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에는 데모크라시, 즉 이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채팅창에 말씀해 주셨던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뭐주의로 끝나는 단어들과 민주주의는 한국어로는 그 결을 같이 하지만 실제 영어의 본래적인 뜻에서는 실은 그 형식에 있어서 층위에 있어서 전혀 다른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행히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 일본을 통해서 이 단어를 수용하면서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단어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게 되었는데,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여러분이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던 사회주의, 실존주의, 공리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등과 같은 그런 이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구성입니다. 혹은 사회적인 장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밑에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나와 있죠. 데모스, 그러니까 인민, 영어로 말하면 people이 될 거고요. 크라티아는 통치, 이제 가번, 우리가 흔히 정부를 government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통치, 지배하는 것입니다. 즉 people, 여기서 말하는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만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1시간 동안 또 토론을 해도 모자란 단어일 텐데, 딴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국민이나 시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근데 그 시민이라고 할 때 시는 시티를 뜻합니다. 그러니 부산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가능하지만 서울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조금의 언어적인 간극이 존재해요. 왜? 그 시는 도시를 뜻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또 근데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어떤 배제를 낳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부를 겁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흔히 정부나 뭐 혹은 뭐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그 연설을 듣고 있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통칭할 수 있는 단어가 사실 이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이제 영 한국어 그 영어 단어의 한국어 번역이 이제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인민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민이라고 하는 이 people이라고 하는 단어 in 할 때 in 한자가 사람 인자죠. 그죠? 그 단어를 우리가 좀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아쉽게도 잃어버린 그런 단어 중에 하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민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는 실은 아주 포괄적인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people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는 뭡니까? 그 people이라고 하는 인민이 그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민주주의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제가 나중에 원리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다수를 지향하는 겁니다. 소수, 몇 명 혹은 독재자 한 명이 아니라 다수를 지향한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다수, 다원적인 걸 지향한다라고 하는 게 1번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즉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함께하는 기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Doing Democracy라고 하는 책에는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죠. 나중에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은 민주주의는 평범한 아무개를 위한 것이다. 즉 평범한 아무개. 뭐 저 박용준도 평범한 아무개겠죠. 그 아무개가 내가 속한 이 공동체의 의사를 전달하고 개진하고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주는 거. 그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이제 학자인 샤프츠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는 결국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게 민주주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현대 민주주의가 과연 이러하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그러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냐 그러면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대한민국은 얼마나 민주적인 국가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갸우뚱할 거예요. 아마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흔히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 6, 70점? 많이 좀 한 7, 80점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전 세계의 많은 학자들 혹은 전문가들이 조사를 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잡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 민주주의 지표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작년 기준이죠.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지도를 살펴보시면 파란색 이 짙을수록 full democracy 그러니까 온전한 사실 이게 만점짜리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개선되는 제도이지 완벽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짙을수록 온전한 그런 민주주의고요. 색깔이 빨갛게 이렇게 내려올수록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 반대말 중에 하나인 그런 권위주의, 군사 독재와 가까운 그런 권위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 흔히 그 온전한 민주주의 그 아래 단계인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적인 제도 하에서 뭐 말하자면 평등에 입각한 투표권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특히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상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혹은 성직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혹은 여성들에게 혹은 흑인들에게 나에게도 1인 1표 우리가 너무 당연히 누리고 있는 이 1인 1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피 흘린 투쟁이 오래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물론 대한민국도 민주화 과정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 투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후 해방 이후에 5월 10일
그 총선거라고 여러분 아마 역사 교과서에서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미국 당시 이제 미 군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직선제 궁극적으로 직선제 1인 1투표 국민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서구 역사를 보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단두대에서 귀족의 혹은 루이 14세의 머리를 16세를 처형하는 그 프랑스 혁명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얻게 된 것인데 여전히 민주주의는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고요. 다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게 무엇이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뭐 대한민국 한국어로 번역되거나 한국어로 쓰여진 책만 하더라도 뭐 수백 권이 넘는데 그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종합해 보면 민주주의를 크게 4가지 정도로 특징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민주주의는 다수를 지향한다. 즉 집단에 의한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근데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모집이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인이 다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이 될 거고요. 세 번째가 평등에 대한 요구입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도 귀족이나 성직자들에 비해서 나의 투표권이 묵살당했던 거예요. 혹은 미국을 예를 들면 백인에 비해서 흑인들의 투표권이 불평등하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 민주주의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평등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럼 다만 그 평등이 비례적인 예, 그 평등이 아니라 단면적인 평등이 아닌 의미에서 제가 평등이 아닌 형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권리가 평등하게 인정받는 그 제도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훼손된다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열린 결말,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인 어떤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네 번째 특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흔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뭐 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으로 학자들이 이제 입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열린 결말, 즉 그런 의미에서 결함과 그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취약하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전히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실제로 그건 사실입니다. 왜? 민주주의는 그만큼 완전한 강한 제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면에서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례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 미얀마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미얀마의 민주화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히 평행이론이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을 때 그다음에 미얀마에도 쿠데타가 발생하고요. 또 대한민국에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서 민주화에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때에 미얀마에서도 민주화 시위, 흔히 뭐 양곤의 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찾아오고요. 또 그다음 직후에 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막히고요. 대한민국에도 서울의 봄이 찾아오자마자 전두환 군부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미얀마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는 한국이랑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정학적으로는 다르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도 뭐 바다를 두고 있습니다만 일본, 중국, 러시아 혹은 뭐 대만 등과 함께 이 동아시아 내에서 지정학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역학관계를 이루고 있죠. 거기에 이제 그 미국까지도 같이 연계되어 있는 이제 그런 지정학적인 그 정치 관계, 국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얀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얀마 보십시오. 방글라데시, 인도, 중국, 라오스, 타일랜드. 거기다가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와 비슷한 의미에서 국제적인 그 개입과 간섭이 권력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미얀마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미얀마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1960년 또 1980년을 거치면서 군부 독재를 겪었죠. 뭐 군부 독재 시기만 따져도 30년 가까이 되는 어 어 군사 독재를 거친 게 대한민국의 이 현대 민주주의의 아주 암흑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미얀마의 경우에도 50년 이상 군사 독재 정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미얀마 사태의 이유는 무엇이냐? 군사 쿠데타는 왜 일어났느냐? 딴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도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한 이유입니다. 즉 국민민주연맹, 여러분 잘 아시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군부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죠. 이 선거는 조작되었다. 이 선거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 국가 비상사태, 우리로 말하면 계엄령 들어보셨죠? 을 선언했고요. 인터넷, 뭐 전화 통신, 도로 등을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80년 광주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엊그제 기준으로 무려 739명이 사망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3,000명 이상 체포나 기소돼서 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사실 이 숫자는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뭐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 700명이 아니지 70명이 사망했다 칩시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희생당한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군부 독재 쿠데타에 저항해서 지난 이제 2월 22일 그래서 이 해서 항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얀마에서 일어난 이 항쟁, 군사 쿠데타에 대항하는 사람들의 민주 항쟁을 한국과 이렇게 비교하는 기사들이 많이 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국처럼 그러니까 1961년 서울을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향해서 나아갔던 역사를 우리도 이루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이제 물론 여러분과 뭐 쪼끔의 나이 차이가 세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딴 게 아니라 그 세대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 그 역사 공부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어릴 때 여러분 아는 뭐 6 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제가 태어난 이후에 제가 뭐 갓난 아기일 때 이제 겪었던 그런 일이기도 할 테고, 저도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는데 최루탄 냄새 이런 게 맡았던 이제 경험이 막 나거든요. 아주 갓난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기억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기억들인데 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거리감을 조금 좁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절대 먼 과거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 시대 때 이런 일이 아니고 여러분 눈앞에 있는 또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겪었던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1960년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 이제 3.1 운동 이후로 대한민국 100 년의 민주주의 역사를 정리할 때 가장 핵심적인 이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인 사건이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4.19 민주혁명 혹은 학생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왜 아니나 다를까 그전에 그 해에 3월 15일 부정선거 당시 이제 이승만 정권인 자유당이 이 개표 조작을 하라고 하는 말도 또 부족합니다. 이 부정선거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짓을 자행합니다. 선거하는데 사람들이 투표장 앞에서 지켜보기도 하고요. 또 뭐 상대 후보를 뭐 살해하기도 했죠. 그리고 투표함을 막 불태워 버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저항을 했던 학생들, 그래서 이제 4.19 민주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학생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승만이 결국은 하야하게 되고 정권이 내려오게 되고 특히 뭐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을 뭐 버렸다고 표현할까요? 이게 하와이로 떠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미군정의 이제 권유이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드디어 민주화를 이루나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이듬해인 61년 5월 16일에 군사 쿠데타. 여러분 쿠데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쿠테타라고 이제 흔히 이게 음력을 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쿠데타입니다. 그러니까 쿠는 뒤집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거.
프랑스어로 에따는 이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를 뒤집는 거예요. 예, 군사적인 힘으로. 사실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죠. 또 가능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군사 쿠데타가 쭉 이어져 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박정희 정권도 이승만 정권도 그랬으면 박정희 정권도 마찬가지 본인의 그 권력을 이 권세를 영원히 갖고 가고자 헌법을 막 개정하기 시도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민들을 탄압하게 되고 진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6 사태가 있게 되고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또 민주화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또 다른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그 전두환 군사 쿠데타가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이어서 정확히 20년 간격을 두고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이제 1980년을 흔히 서울의 봄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드디어 이제 한국에도 드디어 이제 민주화의 씨앗이 뿌리 내리는구나라고 말하기가 무섭게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거기에 저항한 민주화 운동 4.19가 있었죠. 그다음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안 보실 분들은 오늘 이제 주말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광주에서 자행했던 일들이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일과 거의 흡사합니다. 아주 비슷한 형태의 말하자면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막 공수부대까지 투입한 그런 학살이 자행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이 이제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투표, 소위 말하는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것이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쟁취된 것입니다. 그러니 87년이라고 하면 사실 35년 정도밖에 안, 36년? 그죠? 그러니 결코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 굴곡진 역사를 통해서 온 역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난 40년 가까이 해방 이후로 따지고 보면 뭐 60년 가까이 60년 동안 우리는 뭘 겪어왔냐, 어떤 위협에 봉착해 왔느냐를 정리해 보면 이 네 가지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도 뭐뭐주의, 또 이즘으로 끝이 나죠. 딴 게 아니라 1번 군사주의. 여러분 방금 보셨죠. 대한민국 이 땅에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병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경우에는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대한민국은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특수한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다도 다른 특수한 역사적인 또 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주의가 민주주의를 많이 위협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장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민간인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는 군부가 지금 현재 미얀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죠? 대한민국 현대 민주주의도 그랬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위주의, 즉 몇몇의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내세워서 다수의 사람들을 포갑한 것이 그 권위주의 역사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군사주의. 예. 국가주의와 군사주의는 다르겠죠. 국가주의는 국가가 국민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국가라고 하는 것과 국민이 맺는 관계는 동등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 권위주의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 군사 권위주의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을 결합하는 형태가 대한민국에 있어 왔기 때문에 근데 국가와 개인이 맺는 관계는 동등한 것이죠. 내가 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국가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국가를 저 위에 혹은 대통령을 저 위에 두죠. 그러면 사실 민주주의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아주 최근의 역사를 사실은 얼룩지게 만드는 게 사인주의. 사인주의는 딴 게 아니라 한 개별적인 사인, 공인이 아닌 사적인 한 인간이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망쳐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니 여러분 국정농단 사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불행히도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다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이죠. 사인주의, 국가주의, 권위주의, 군사주의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그만큼 위협해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한국이 아니고 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서 방금 우리가 미얀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서 '아 민주주의가 이렇게 작동할 수도 있겠구나.' 아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그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캐나다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작은 나라. 근데 사실 뭐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부산시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한 나라이지만. 그러니 우리가 부산 시정을 다루는 거와 6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정책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나라의 규모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던 그 지도에서 풀 데모크라시 온전한 민주주의 이루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캐나다인데 그 캐나다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 민주적인 그런 현 상황에 대해 좀 거울을 비춰보듯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스틴 트루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의 총리이고 최연소 두 번째 역대 최연소 총리이기도 하지요. 근데 저스틴 트루도가 캐나다에서 물론 뭐 트루도가 그 뭐 어떤 의미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어떤 시도 또 캐나다 국민들이 뽑은 이 총리가 이루어내고 있는 정치적인 하나의 형태 혹은 문화 이런 걸 조금 보자는 것이죠. 뭐 그 제가 상징적인 사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이누이트 부족의 인사죠. 여러분 이누이트 부족 들어보셨을 겁니다. 캐나다는 알래스카 이 북부를 이렇게 맞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족들이 많은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누이트 이 말을 맞대고 코를 부비는 인사를 하는 부족이죠. 그럼 이 인사를 하고 있는 트루도의 이 사진이 왜 유명해졌냐? 딴 게 아니라 캐나다가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이 원주민 자녀들 그러니까 즉 원주민을 대상으로 한 학살과 범죄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숙학계 즉 원주민 아이들을 당시 이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뭐 영어도 못하죠. 문화도 다르죠. 하면서 소위 문화적 학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많게는 6천 명 이상의 아이들이 죽거나 혹은 실종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캐나다 정부가 역대 캐나다 정부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트루도 정권이 처음 들어서 사과를 하고 이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이승만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었던 이승만 정권 당시에 흔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요즘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만 그 빨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이제 흔히 종북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붙여 가지고 일어났던 그래서 사실 그것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학살인데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4.3 사건 혹은 여수 순천 사건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기존의 정권에서는 그 사건이 여전히 논란이 많은 일이니까 역사적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지 정부가 나서 가지고 사과했던 일이 200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이 있었던 4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정부가 사과를 한 것이죠. 캐나다도 마찬가지 무려 100년 넘게 역대 정권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만 트루도가 정권이 사과했던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고마가타 마루오 사건은 1914년에 시크교도라고 그러죠. 인도에서 출항한 그 배가 캐나다 항구에 정박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시크교도 즉 이민자들을 거부해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이 배에서 죽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그 당시에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트루도 총리가 당선되고 나서 102년 만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어떤 화해와 포용의 정치를 펼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민주주의에 대한 특징을 네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다양한 그런 집단들의 어떤 화해 그리고 화합, 연합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트루도가 그걸 실제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전에 이제 내각을 만들 때부터 이제 화제가 되었습니다. 딴 게 아니라 흔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한민국도 18명의 장관들이 있듯이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장관들의 자리에다가 30명의 장관이 있는데 꼭 15 남녀 숫자를 동등하게 맞추었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장애인, 난민, 게이, 원주민 등을 주요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 총리 이제 당선 기자회견에서. "아니 왜 이렇게 꼭 숫자를 맞춰야 됐냐. 그리고 이 당신이 구성한 내각이 캐나다의 국민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하냐? 왜 그랬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트루도가 이제 유명한 이제 기자회견이죠. 지금은 2015년이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어서 한 말이 그겁니다. 나는 그저 국민들이 뽑아주신 그 다양한 대표들을 각 자리에 앉혔을 뿐이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국민들이 다양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바램, 의사, 염원, 희망 등이 반영된 정부 내각의 구성일 뿐이지 그 하나 특별할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면면히 비교해 보면 사실 이게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한국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고시라 그러죠. 요즘은 이 고시들도 물론 이제 없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있죠. 고시 출신 혹은 뭐 교수 출신 혹은 뭐 국회의원 출신 등이 다 요직을 차지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 오고 있죠, 지금까지도.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무슬림, 시크교, 게이, 원주민 소수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무부 장관은 카카 가와쿠라고 하는 부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부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부족 출신의 여성들이 1,000명 이상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족 출신의 이제 법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이죠. 또 여기 보시면 뭐 여성부 장관, 또 여기 보면 문화체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경우에는 무슨 홍익대 시각 디자인과 교수 출신의 장관을 당시에 임명했습니다만 캐나다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었고 또 패럴림픽에도 출전한 적이 있는 사람을 체육장애인부 장관이 임명한 것입니다. 저만 하더라도 비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장애인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저에게 만약에 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라고 한다면 절대 잘할 수가 없겠죠. 잘할 자신도 없고요. 근데 이 뭐 칼 트러프라고 하는 장관은 누구보다도 장애인 혹은 체육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또 사회기반시설부 장관에는 전직 버스 운전기사 출신의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고요. 또 민주제도부 장관에는 11살 때 어머니와 함께 아프간 탈출해서 캐나다로 이주한 몬세프 무려 30살의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트루도의 이 내각이 말해주는 바, 물론 이 내각이 완벽하고 그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완벽하게 잘 수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 그 people, 아무개가 이루어 나가는 그 제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무개가 아닌 아주 뭐 현대판 그런 이제 음서제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귀족들이 이루어하고 있는 소위 과두정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소수의 몇몇의 우두머리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민주주의를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듯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뭐 가정에서 혹은 내가 속한 동아리에서 공동체에서 얼마나 우리가 민주적인 실천들을 하고 있느냐. 또 그것이 결국은 나의 그 권리를 얼마나 보장해 주고 있느냐 등에 대해서 물어봐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앞서 말씀드린 민주주의 이야기를 이 단어로 좀 종합하고자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뭐 현대의 그 학자들의 논의가 정말 많은데 그중에 이 경합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성, 인종, 연령, 지역,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들은 엄청 다양하죠. 그런 의미에서 경쟁합니다. 경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되죠. 아고니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아고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서로 이렇게 투사들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을 아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야기를 그리스 시대에 나누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 일정을 위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아고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합적 다원주의라고 함은 많은 가치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기차게 대화를 하면서 경합을 하면서 다원적 즉 하나의 중심이 아닌 여러 가지 중심들을 두고 서로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 경합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좀 오늘 기억하신다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경쟁하고 합의하고 또 싸워가고 투쟁하고 또다시 화해하고 연합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공적인 영역이구나. 공적인 실천이구나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는 결국 대화이고 토론이고 또 수용하는 것이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합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합의에는 용서 같은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실천을 해 나가는 거. 그게 결국 이제 민주시민, 민주적인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Doing Democracy에 나와 있는 이 기술들, 이 실천들은 이미 가장 민주적인 그 실천들을 저희가 이제 모아 놓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정성스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도 이 기술들을 발휘하는 게 되겠죠. 카스토리아디스, 코르넬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결국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자기 학습, 즉 공동체 구성원 우리입니다. 우리들이 정성세에 참여하고 또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고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육기관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이 정성서라고 하는 이 교육기관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직접 만들어 나가는 가장 민주적이면서도 또 활기찬 어떤 토론의 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주인이 장본인이 바로 이제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디고 서원에서도 이제 민주시민에 관련해서 또 책을 만들고 잡지를 만들고 또 뭐 워크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기술들 선택하기, 말하자면 내 입장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해서 보다 형평성 있고 보다 평등한 제도를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 입장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논쟁하고 하는 중재하고 이 모든 과정이 실은 매일매일 일어나는 어떤 그 삶의 현장이고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네. 즉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미얀마에서 혹은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지난 과거에서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적인 대화 또 정치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도 예를 들면 4.7 재보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이제 서울과 부산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미래 또 어떤 이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고 상상력을 발휘해야만 되겠죠. 부산을 예를 들어 보자면 가덕 신공항을 짓는 게 맞는 것인지, 그죠? 혹은 뭐 또 다른 도시 개발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 게 맞을지, LCT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지어진 건지, 또 이것의 미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을 갖고 도시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 그런 노력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할 수 있고 정세청세라고 하는 것에 에도 제가 그 희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경합적 민주주의, 경합적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에 추가로 하여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이제 제 강의를 마치고 오늘 초대 손님을 제가 모시려고 하는데요. 흔히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제도라고 지금껏 생각해 왔습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주의 제도죠. 왜? 동물은 약육강식의 세계니까요. 그죠? 하지만 이 인간도 결국은 동물이고 인간이 맺고 있는 이 관계의 특수성이 흔히 뭐 글로벌화된 시대 이후로 자연과 그 생태계와 맺고 있는 관계성도 도드라지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 민주주의, 기후 정의를 외치게 되는 목소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 저 산 보이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산인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근데 네팔 카트만두를 가 보시면요. 이 코가 막혀 가지고 도시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도시를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대기오염이 심해서요. 심지어 이 800만 명에 달하는 학교 아이들의 문을 다 닫아버릴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이 바로 카트만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나라들을 선정한 순이거든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몽고, 오만, 카타르, 인도네시아, 바레인, 네팔 등의 나라들이 최고 순위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이죠? 인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못 사는 나라들. 물론 인도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빈부격차와 빈민층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웨덴, 핀란드, 독일, 뭐 영국, 미국은 없습니다. 깨끗한 나라들이죠.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여겨지는 나라의 대기오염이 심한 것이죠? 네. 이게 바로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국제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평등, 차별, 격차, 위계 등이 내포되어 있는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 혹은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 인도네시아 등등의 나라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전 세계가 그만큼 비민주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생태 민주주의를 우리가 표방하는 바 이들의 기후 위기의 문제 또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태 민주주의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처음 보셨던 그 프랜시스 모 라페 등의 선생님들이 지금까지도 외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 또 경합적 다원주의, 그리고 생태 민주주의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이야기가 좀 확장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좀 그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제가 좋아하는 잡지이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앞으로 영원히 아마 가보지도 못할 가능성이 많은 이제 그런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사진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는 스페인에 있는 한 그 모래 사막이자 그 해안가라 그래요. 토레비아라고 하는 곳이라고 하고요. 저도 알래스카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왜냐하면 인간이 육지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거나 이 바다 생명체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바다 생명체들을 이렇게 찍어 놓은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보는 거 좋아합니다만, 이렇게 보면 정말 신비롭고 경이롭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정말 알지 못하는, 제가 오늘 초대 손님도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입니다마는,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육지에서 이 땅에서 버린 어떤 쓰레기가 결국은 바닷가로 가서 바다 생명체를 해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써서 버릴까요? 잘 모르니까요. 우리는 바다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그 생리에 대해서 그만큼 무지합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주의는 뭐예요?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내 세계의 한계가 초래하는 이 지구의 재앙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생태계, 이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민주적인 실천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분이 결국은 그런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또 사실은 정세정책이라고 하는 것 또한 무려 10년 전에, 혹은 뭐 인디고선이 탄생한 건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16년 전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교육, 학습 기관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주인공인 것이고, 이걸 앞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미래 세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혹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 아름다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제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또 어떻게 조금 더 아름답고 더 살만하고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곳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더디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노력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물론 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훼손하는 건 뭐 불과 며칠 안 걸립니다. 이 에코토피아라고 하는 것, 인디고 서원 뒷마당에 있는 이제 채식 레스토랑이기도 하죠. 근데 이 에코토피아라고 하는 단어는 영국의 위대한 대문호라고 불리는 윌리엄 모리스가 그
에콜로지와 유토피아, 즉 생태적 이상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합하여 만든 에코토피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윌리엄 모리스가 기치 내세웠던 것은 산업혁명이 태동하고, 그러면서 인간이 누가 봐도 공동체와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루어졌던 문예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태적 민주주의, 생태적인 이상향인 에코토피아를 좀 기억하고, 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은 것까지도 이어져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좀 상상력을 오늘 좀 발휘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초대 손님은 매튜 소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매튜의 경우는 특별하게 인디고 소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 미국 플로리다에서 온 분이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인디고 소원과 또 이제 매튜와 함께, 매튜 선생님과 함께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이 생태적인 프로젝트, 상상력의 그런 기획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도 조금 하고요.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고 또 정승세에 참여한 많은 분들께 또 격려도 하고자 오늘 모시게 되었거든요. 매튜 선생님은 이제 부산 인디고 성원에 계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통역을 해드리면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thank you for that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튜 선생님 사실 한국에 오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격리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오늘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매튜? Yes. Hi. Okay. Hi, everybody. I believe he's going to translate for me as I talk, so bear with me. My name is Matthew Noto. I am a marine and humanities scientist that has been working on the betterment of the environment for over 10 years now. I'm so fortunate to be able to speak with you all today, and it's incredible that you're all here on your own time, coming to talk with us all. I'm here on a part of myself and the Ignigo community and the worldwide community that's involved in environmental health of this beautiful planet. It's really kind of special that the world is bringing me to you today, a day after Earth Day, a day that we all celebrated the beautiful world. And I'm going to discuss something with you today that affects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a plan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네, 매튜 노토 선생님은 이제 해양 생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에서부터 10년 넘게 이 지구 생태계를 조금 더 낫게 만들고자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진정으로 영광이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이 지구 환경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더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어제가 이제 지구의 날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오늘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더더욱 기쁘고 좋습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생태적인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오늘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해양과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Great. You are all a part of this talk today because you're not only students, you're proud Korean citizens. And I know you're not only interested in your own success, but also in the success of the world around you. Now, this mindset is special, right? Because I believe that you have this mindset because you realize that your life and your future life is intertwined in this complexity of the world's web. This web is created from the connections between people and people's connections to the world around them an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in. So in some small or large way, we're like a raindrop on a spider's web. We feel the impacts of our lives and the lives of everyone around us and the environment and within our own worldview.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여러분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시민이고 또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라와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공동체의 어떤 그 번영과 또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런 마인드셋,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언가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가 얼마나 이 웹, 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같이 엉켜 있고 또 같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또 이 지구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거미줄에 조금에 떨어지는 그런 그 빗방울처럼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기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 연결망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Yeah. So this complex connectedness that breathes and recites the outcomes of generations of leaders and important people and movements that people such as yourselves and that you've learned about earlier will take up. Unfortunately, these patterns and these trends that form within the web of our lives sometimes can be molded without the foresight or without the thought of what can happen in the future. And that thread turns into a threat. And unfortunately, one of those threads or threats in human society has grown into this massive threat around the world. And this threat is why I'm talking to you today, this connectedness between ourselves as humans and the world, and this threat is plastic pollution.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그 연결성에 대해서 오늘 조금 고민하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또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사실은 어떤 그런 패턴과 유행과 이 많은 것들이 막 뒤엉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루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은 미래의 어떤 리더이고 그 운동의 주인공이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성은 중요할 텐데요. 근데 문제는 이 연결성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망이 필요한데 때로는 그 전망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그 전망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 지구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건데요. 그게 바로 이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고민이 될 겁니다. So plastics is this incredibly complex subject. It's almost like human nature in that way because it ties in so well with the need, the struggle between survival and the struggle between doing what's right. All of us most likely have interacted with a large amount of plastic in our everyday lives. It's almost unavoidable, to the point to where it's almost difficult to imagine a world without plastic. I myself, in my deepest efforts, have found it very difficult to remove myself from a world with plastic. And as I began to look at the issue as a marine scientist and as a scientist in general, I started to ask the questions. Is it really possible in society today to create a world that is plastic free? So no plastic. Is plastic even something we should be trying to eliminate from society, from all of society, or just parts of society? Or questions like, how does plastic even affect the marine environment?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정말 복잡한 주제죠. 근데 문제는 이 플라스틱이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 거의 이 플라스틱은 인간의 본능을 반영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플라스틱이 없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만 하더라도 이 플라스틱 사용은 정말 불가피하고, 또 이것이 없는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학을 해왔고, 제 스스로도 환경과학자로서도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과연 이 지금 시대에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는 가능할까? 플라스틱이 없어지게 된다면 우리 사회에는 무엇을 그걸 대체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플라스틱이 이 해양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같은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So, due to its dynamic usage and its ubiquitous usage, plastic does improve our society in some way. Or does it only damage it? What part of the supply chain of plastic development, usage, and recycling
should we be focusing on eliminating? What part should we be focusing on improving? These are questions that people aren't really asking each other. How do we convince people that something is bad? How do we convince people that something is good when they're not directly seeing the impacts of the good or bad things in their own life? So, how do we create this systems thinking that we're all a part of this web? And most importantly, whenever you deal with something that affects every single person, you have to think about the wealth inequality of change. And so, how do you take something from a small business owner whose profits are dependent so much on small changes in something that they're going to alter? How do you convince somebody to make a change in policy when it might affect their ability to maintain a successful and prosperous livelihood?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플라스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그 사용이 다양하고 전방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혹은 이 플라스틱 오염이 어떤 생태계를 교란을 일으키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대부분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좋은 영향이고 악영향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작은 예를 들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그 정책이 어떤 노력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또 우리 스스로 보다 좀 정말 보다 나은 그 삶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Yeah. And it was actually this complexity of the issue that I feel is rarely found in a lot of parts of environmental struggles. This non black and white manner of plastic pollution, where most things live in this gray area, that made me really, really interested in this subject. And I hope, as I'm going to explain after this, that you will want to spend your time with us in a new program that I'm going to explain that we're going to develop here. And you'll be just as interested in trying to learn about this complex issue that intertwines us with the environment so uniquely. 그래서 이 주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복잡함과 다양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 만남과 인사를 하고 난 이후로 인디고 서원과 또 정체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같이 이 새로운 이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흑백 논리나 단순한 사고 방식을 좀 벗어나서 여러분의 시간을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함께 우리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어떤 새로운 기획이 어떻게 가능할지, 또 앞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구 환경과 이 해양 생태계에 대한 그 의식과 또 가능하다면 그 해결책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공부를 해보는 이제 그런 기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Yeah. So, starting in May, Indigo and I will be working with groups of students to research and develop awareness to the issue of plastic pollution in Korea and internationally. The courses that we will design will not only be an introduction to plastic pollution as a whole, but also an introduction to how plastic pollution interacts with our society. The goal over the next year will be to develop courses for you that you, the students, will take to learn about the issue of plastic pollution, not just about learning it in the classroom, but applying the action out into the real world, taking what we're learning and then seeing how it interacts, because knowledge and action develop differently. And it's important to bridge those when interpreting our results in a classroom setting. 그래서 이제 5월 달부터 해가지고요, 인디고 서원과 이제 제가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플라스틱이 한국 사회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또 이것이 더 나아간다면 이 시도를 통해서 또 다음 해가 되고 그 다음 해가 지나면서 어떤 그 중요한 그 일종의 커리큘럼을 하나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 교실에서도 실제로 시험해 보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도 어떤 실천이 가능한지도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노력이 이제 그런 결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 the students in these classes will be conducting plastic cleanups, surveys, community interviews, going to business owners and actually talking to them. That will all tie into this educational coursework that will prepare them or you to tackle this issue now and in the future. The coursework will explain important topics like circular economy, how the global plastic policy, the connections between humanities and science,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change. And then we will represent our connections through projects that connect data with people, which is something that is lost at a level of science when so much of policy and so much of change is in the hands of everyday people. So we'll be doing art projects on plastic reduction. We'll be making pamphlets and flyers and ways to give our information out to the public. And our hope is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ssue that challenges students to look at this issue and all issues from all angles and all perspectives.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획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플라스틱 클린업,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이해와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지구,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지구 혹은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상호작용을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조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교육기관과 혹은 뭐 지역 경제인에게 그와의 만남과 미팅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순환 경제에 대해서 혹은 세계적인 그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인문학과 과학의 그런 논리를 접목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집하게 될 그런 데이터들, 또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과학성이 얼마나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함께 조직해서 팜플렛도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시도들을 할 것이고, 학생들 또 여러분 또래 학생들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 또 많은 각도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nd our hope, you might be thinking, so why are we doing this coursework? What's the outcome for afterwards? And our hope is after we introduce this topic and introduce how to properly approach it, we would want to start a club that will serve as the beginning of a movement for this social and economic and environmental cause within Korea. This club, after the coursework, will continue to pick up Korea's plastic, but also will work to change the issue within the centers of Korean society. So they will be the start of the bloom of the blossom of change. We will meet with local businesses, local politicians, leaders, and develop real plans to make realistic change. And hopefully this will develop into a national and maybe even international coalition of young people who are working together to solve this global issue.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이러한 프로젝트가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클럽, 동아리든 어떤 집단의 형태로 운동이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 환경 변화를 위한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운동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 또는 국제사회와 혹은 뭐 지구 전체가 맺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그 변화를 시도하는, 그 변화를 꽃피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실제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천을 여러분과 지금 제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o you might be thinking like, why am I sitting here talking to you? Like why am I here with a group of students
And why am I coming to young people? And I'm coming to you because, and you've probably heard this cliche over and over again, but young people are the future of the world. And it's important to develop an understanding in waste reduction that involves all perspectives of society. And you are the ones that are going to carry that into the future. Youth, such as yourselves, you have time and you have power and you have the energy to carry a global mindset change worldwide. And that is something special that is held within the generation of every young person and youth organization. And I believe that through this course and this club, we will be able to help you make the real impacts in Korea that will not only improve your futures, but that web that you live in. Because we're all dancing on the tendrils of each other's actions. All our actions affect everyone in this room and everyone in this country and in the world. So it's important that we start here with you.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등에 대해서 '왜 우리에게 이런 프로젝트를 함께 제안하는 것일까?' 등에 대해 이제 질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좀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청소년 여러분이 이 세계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줄이고 이런 실천들을 하고 하는 그 노력들이 이 미래 세계에 얼마나 중요하고 통합적인 그런 노력이 될 것이냐, 미래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노력이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이 바로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시간도 있고 그런 권력,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일인 것이죠. 이런 활동이 분명히 실질적인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많은 그 관계망, 그 거미줄 내에서도 실제로 그 변화가 연쇄 효과를 이뤄내면서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So therefore, I'll wrap this up by asking you to join this movement with me. And let's together begin to develop a plan for the future of developing a new and a cleaner world for us all and our future generations of children and grandchildren and friends and family and everybody. Let's build a new thread of life of this complex web together. And let's try to make one that has fewer negative ripples on it, because we've had the foresight to look at all angles of a complex situation and issue. Thank you for your time, and I really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ll in the future. Thank you so much.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이제 미래 세대에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변화는 정말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아름답고 더 살아갈 만한 그런 세계와 이 나라를 만드는 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 부정적인 우리의 행동에 나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나 그 결과들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이 관계망에 대한 그런 고민, 또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더 깨끗하고 신선한 그런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세계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 기회를 또 만들고 기획하는 그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말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함께 여러분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그 미래를 진정으로 그리고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었죠? 저도 사실은 이 마튜 선생님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 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 같은 것들을 또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뭐 다린님, 시올님, 헬로 인사해 주셨는데 또 아마 분명히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 만나서 우리가 5월 이후로 좀 새로운 기획도 정성세와의 소위 이제 콜라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이 함께 배우고 또 토론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그런 심화된 이야기들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생님. 아, 너무 멋진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희망이 벅차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실 4월 24일이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조금 더 추천하고 싶은 또 청소년들,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청소년들께 꼭 좀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5월 달에는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29일이고요. 다음번 12달 강의는요.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디고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신청해 주시고, 친구들한테도 꼭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원래는 조금 토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 강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멋진 또 희망에 가득 찬 이야기를 듣느라고 조금 요 토론과 질문은 저희들이 인디고선 홈페이지 알통신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알통신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요 이제 알통신이라고 하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 후기로 발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바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채팅창에 저희가 올려드리기도 했고, 여러분 받으신 메일에 3번 문항에 보시면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이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 수 있는 질문지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링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보시고 여러분이 꼭 오늘 한 내용을 정리하셔가지고 그래서 글로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 5월 29일에 정세청세는 리와일드라고 하는 생태계 광범위한 복원이 이제 진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와일드라고 하는 내용의 리와일드라고 하는 같은 이제 이름의 소설이 출판이 되어서요.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태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공생을 위한 생태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음번 5월 29일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기도 짧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후기 남기시면서 함께 꼭 다시 인디고선 알통신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1, 2, 3, 4번 문항에 꼭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함께 한 내용들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